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전에 파혼을 한 여성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저도 그 말에 100% 동감해요. 물론 부모가 엉망이라고 해서 자식도 엉망으로 자라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식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구보다 축복받는 결혼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선택한 남자를 저희 부모님께서 친자식보다 더 아끼셨고 남자 쪽 부모님께서도 저를 무척 예뻐하셨거든요. 집안의 반대로 힘든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정도면 축복받은 결혼이 아닌가 생각했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만은 않는다고 저 역시도 결국엔 새드엔딩을 맞게 되었지 뭐예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하게 결혼을 밀어붙였다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아니다 싶을 땐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위로 7살 그리고 4살 위에 오빠가 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집안 어른들은 저를 두고 복덩이라고 부르셨어요. 그건 제가 태어나고부터 아빠 일이 잘 풀려서 집안 살림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집안에 화장실도 없어서 다른 집들과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요. 아파트촌을 마주보는 산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동네 가게에 외상을 앉은 가게가 없었고 공과금을 못 내서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날이 부지기수였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오빠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겠어요? 또래 친구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저희 오빠들은 빈 골목에서 둘이 흙장난을 하거나 캄캄한 골방에서 일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계셨던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난했냐고요? 엄마는 그게 다 운이 나빠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는 재주도 많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운이 없는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지 뭐니. 그래도 언젠가는 성공할 사람이야. 네 아빠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을 못하면 그건 말도 안 되지. 회사에 취직을 해도 2달도 못 버티고 쫓겨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사업을 하려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생긴 빚을 갚느라 버는 족족 돈을 쏟아붓고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도 엄마는 어쩜 그렇게 아빠를 철석같이 믿으셨던 건지. 자식인 저로서도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희 외가는 어느 정도 사는 집이었는데 엄마가 하도 친정에 손을 벌린 통에 둘째 오빠가 태어난 시점부터는 아예 연락도 끊고 살게 되었대요. 맞사위라는 게 장인장모 위할 줄은 모르고 툭하면 안 사람 앞세워 돈이나 빌려가고 그렇게 빌려간 돈을 갚기는커녕 염치 없이 매번 손만 벌리니 어떻게 예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처음엔 고생하는 딸을 생각해서 외할아버지 몰래 외할머니가 쌈짓돈도 챙겨주시곤 했었는데 그게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깨달으시고는 외할머니도 손절하셨어요. 그러면서 외가와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엔 연락도 않고 살게 되었죠. 외가의 도움이 끊긴 순간부터 저희 집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비빌 언덕이 사라진 셈이니까요. 그러다 집안 사정이 나아진 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한동안 취직이 안 돼서 막노동판에서 날품팔이를 하던 아빠가 드디어 취직이 된 거예요. 물론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가족 모두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지만 그래도 사택이 있어서 생활 환경은 훨씬 좋아졌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거기다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고정 수입이 생기게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엄마 말에 따르면 그 무렵 엄마가 하시던 부업도 잘 돼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살았던 우리 가족은 아빠가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면서 다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가게를 차리셨는데 지방에 있는 동안 샌드위치 가게를 하셨던 엄마의 노하우 덕분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박리담의 전략은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샌드위치 가게를 분점까지 내게 되었고 그러다 몇 년 뒤엔 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까지 차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실패도 많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도 많이 당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부모님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잘 벌게 된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외가와 다시 연락도 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두 오빠는 어린 시절 엄청 고생을 하고 자랐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고생이란 걸 모르고 자란 셈이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하던 집이 일어서면 마지가 고생이고 잘 살던 집이 망하면 막내가 고생이라고요. 그 말대로 저희 집에서 가장 고생을 한 형제는 큰오빠였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건 바로 저였어요. 풍족해진 생활 덕에 저는 하고 싶은 건 뭐든 하고 자랐어요. 아빠는 제가 해달라는 건 뭐든 해주셨거든요. 내가 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언젠지 아니? 돈 없다고 남들한테 무시당할 때? 돈 잘 버는 동서들 앞에서 장인장모한테 투명인간 취급받았을 때? 아니다. 사실 그런 건 나한테 아무 타격도 안 됐어. 내가 제일 슬펐던 건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을 일찍 철들게 만들었던 거다. 네 큰오빠가 7살 때였는데 하루는 자기도 유치원 가고 싶다고 보내달라 그러더라. 동네의 유치원에 안 다니는 애는 자기뿐이라면서 말이지. 그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도 힘든 때였거든. 전기세도 못 내서 툭 하면 전기가 끊기던 때였는데 애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주겠니? 그래서 나중에 존돈 벌면 그때 보내주마 했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어. 그 후로 네 큰오빠는 단 한 번도 엄마나 아빠한테 뭘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 가난한 부모가 자기 부탁을 못 들어줄 거란 걸 알아버린 거지. 지금은 아빠가 돈도 많이 벌어서 자식들이 해달라는 건 뭐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네 오빠들은 도통 뭘 해달란 소리들을 안 해.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른다. 소영아, 넌 말이다. 하고 싶은 거나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뭐든 아빠한테 다 말해라. 알았지? 덕분에 저는 자라면서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대개 이런 경우 자신들은 못 누리고 살아온 거에 대해 불평하는 형제들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 오빠들은 달랐어요. 툭하면 입버릇처럼 자신들은 가난 때문에 못 해본 거지만 내 동생만큼은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었거든요. 특히 큰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게 부모님만큼이나 많이 챙겨주었어요. 큰오빠가 취직을 한 이후로 매달 제 용돈도 챙겨주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노트북이나 휴대폰 같은 고가의 제품을 사야 할 때면 몰래 용돈도 찔러주곤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서 그랬는지 큰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내 편 하나를 잃는 기분이었어요. 큰올케가 싫었던 건 아니지만 내 오빠를 뺏어간 사람이란 인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저를 대하는 큰올케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 식구들 누구도 제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거나 혼내는 일이 없었는데 큰올케는 달랐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죠. 아가씨, 20살도 넘은 여자가 오빠들 앞에서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아무리 남매지간이라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핫팬츠나 가슴걸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옷은 앞으로 식구들 앞에서 입지 마세요. 곧 있으면 조카도 태어날 텐데 고모가 돼서는 그러고 다니면 안 되죠. 지금껏 한 번도 집에서 입는 옷차림으로 지적을 당해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큰올케의 지적이 괜한 참견 같았어요. 제가 뾰루통한 표정을 하자 엄마가 제 편을 들어주시느라 한마디 했는데
큰올케는 시어머니한테도 가차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나중에 아가씨 시집가면 그때 시댁에서 어머님 욕을 할 거예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요.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혼내도 내 식구가 혼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너무 아가씨를 끼고 들지 마세요. 한마디로 큰올케 말은 남한테 욕먹게 하느니 내 식구가 먼저 혼내서 잘 가르치자는 거였지만 그래도 너무 대놓고 입 바른 소리를 하니까 곱게 들리지만은 않더라고요. 저도 저였지만 특히나 천성이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저희 엄마는 직설적인 맏며느리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올케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고는 애 키우기 힘들다며 저희 부모님과 합가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큰오빠랑 아빠는 대환영이었지만 저희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흑빛이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게 된 거니까요. 엄마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큰올케랑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었어요. 가끔 볼 때도 그렇게 사람을 잡돌이하는데 다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결사반대를 했어요. 올케 언니 편하자고 지금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분도 아닌데 집에 와서까지 애들한테 시달려야 하겠냐고요. 그렇게 애 키우기 힘들면 언니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저랑 큰올케가 창과 방패처럼 팽팽하게 맞서자 아빠랑 큰오빠는 나서서 한쪽 편도 못 들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엄마는 당연히 제 편이었지만 대놓고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강하게 반격할 줄 알았던 큰올케가 의외로 너무도 쿨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뭐예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아가씨가 서운해할 만하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생각지 못했던 큰올케의 사과에 잔뜩 결의에 차 있던 저는 맥이 빠지고 말았지만 그날 큰올케의 의외의 모습에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릴 때 부모님과 유치원에서 사과하는 걸 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알아도 쉽게 사과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큰올케를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엄마도 저도 큰올케에 대한 불편했던 감정을 조금은 떨쳐버릴 수 있었어요. 물론 100% 편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큰올케와 달리 둘째 올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랑 성격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대놓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남들한테 손해를 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올케한테는 처음부터 약간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엄마처럼 둘째 올케도 큰올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네 사람이 만나면 큰올케가 선봉에 서고 나머지 세 사람이 뒤에서 졸졸 따르는 형상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큰며느리가 너무 나대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좋은 점도 있었어요. 큰올케 언니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명절이나 제사 때 여자들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큰올케가 온 뒤로는 명절에 모여서 음식을 할 때도 큰올케의 진두지휘하에 여자고 남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했어요. 안 그랬다간 큰올케 언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여자라고 더 일하고 남자라고 놀고 그런 거 없이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비록 서로 다른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어갔어요. 이제 제 남편감만 제대로 들어오면 완전체가 완성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들 제 결혼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랑이랑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온 가족의 관심을 받았어요. 심지어 둘째 오빠 내외는 데이트 장소까지 몰래 따라올 정도였어요. 얘랑이 자꾸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든다고 해서 그럴 리가 있냐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때 제 눈에 둘째 오빠 내외가 들어온 거예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너무 창피해서 얘랑한테는 그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얘랑을 저희 부모님께 소개도 하기 전에 저희 가족들은 얘랑에 대해 모든 걸 꿰고 있었어요. 업체를 이용해 뒷조사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두 올케가 열심히 서칭과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모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걸러지지 않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걸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결말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건 누구도 알지 못했으니까요. 얘랑은 저랑 몇 번의 엇갈림 끝에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직장 선배의 소개팅 상대로 만나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그날 갑자기 야근이 잡히는 바람에 제 친구가 대타로 소개팅에 나가게 됐거든요. 하지만 친구랑 얘랑은 그날 잘 되지 않았고 차만 잠깐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개팅은 끝이 났고 얘랑과의 인연은 거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런 건지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에 참석했던 저는 예식장에서 직장 선배와 마주쳤어요. 얘랑과 저의 소개팅을 주선했던 선배였죠. 알고 보니 제 동창과 선배의 대학 동기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한참 울었어요. 그런데 선배 옆에 서 있는 체격 좋은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선배 남편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저랑 소개팅을 하기로 했던 얘랑이더라고요.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다고 어쩌면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소영씨, 이 친구가 전에 내가 주선했던 소개팅 당사자야. 두 사람 모두 그때 약속이 엇갈려서 많이들 아쉬워했을 텐데 결국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되네. 두 사람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선배뿐만 아니라 저랑 얘랑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만날 인연이었나 보다 생각하니까 운명까지는 아니어도 상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날 결혼식 피로연에서 얘랑과 나란히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 대신 소개팅을 했던 친구 말로는 대화도 안 통하고 공감대도 형성이 안 돼서 앉아있는 내내 불편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몇 시간을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과 몇 분 지난 것처럼 너무 즐거웠어요. 대화를 나눈 지 20분도 안 돼서 바로 애프터 신청을 받았을 정도로요. 소개팅 때 만났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바로 사귀게 된 우리는 이후 2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 얘랑은 오빠들은 물론 올케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우리 둘 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사귄 지 반년이 지나던 무렵부터는 아무래도 결혼을 염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형제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얘랑은 저희 오빠들 내외와 술자리도 같이 하고 가족 행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어요. 얘랑이 제 조카들 생일이나 어린이날 선물도 챙길 정도로 다정다감한 사람이라서 올케아들한테 점수도 딸 수 있었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저 역시도 얘랑의 여동생 부부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얘랑의 여동생은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아이 때문에 등 떠밀려 한 결혼이라서 다툼이 잦았어요. 신혼 초부터 사니 못 사니 말이 많아서 양가 부모님들을 걱정시켰을 정도로요. 얘랑 역시 동생 부부에 대해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랑 여동생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매번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얘랑의 여동생 내외와 교회로 드라이브를 갈 일이 있었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별일 없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제공하는 후식으로 호박 식혜를 마시던 참이었어요. 식혜가 자기 입에 맞았는지 예비 신우가 갑자기 종업원을 불러 이러는 거예요. 호박 식혜 리필 좀 해주세요. 가지고 갈 거니까
일회용 컵에 뚜껑 덮어서 4잔 주세요. 그러자 여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난감해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후식은 포장이 안 돼요. 이건 서비스로 나가는 거라서 따로 포장 용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예비 신호가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 텀블러에 가득 담아주세요. 커피 마시던 거니까 텀블러 세척해서 담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창피했어요. 아니, 식당에서 서비스로 준 음료를 포장해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자기가 쓴 텀블러는 씻어서 담아달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고요. 아니나 다를까 직원은 거절했고 그러자 예비 시누이는 화를 내며 주인을 불렀어요. 이쯤 되자 예비 시누이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짜증을 냈어요. 그만 좀 해. 넌 매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냐?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너 그렇게 싸가봤자 안 먹고 냉장고에 던져뒀다가 버릴 거잖아. 그럴 거 왜 쪽팔리게 이러느냐고. 먹을 거야. 누가 안 먹는데? 먹으면 되잖아. 내가 먹겠다는데 당신이 왜 나서서 그래? 그리고 이럴 땐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뭐라 그럴 수가 있어? 당신 혹시 저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어서 대놓고 나 쪽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말해봐. 너 저 여자랑 뭐 있지? 보아하니 평소에도 두 사람은 이런 일로 자주 다투었던 것 같았어요. 예비 신우의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자기 아내의 도가 넘은 행동에 진저리를 쳤고 예비 신우이는 남편의 여성 편력으로 몰아가며 주객이 전도된 말들을 쏟아냈어요. 결국엔 예랑이 중재에 나서서 상황이 마무리가 됐지만 그날 예비 신우이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꽤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게 걱정이 앞섰어요. 결혼 후에도 이런 식으로 제게 딴지를 걸면 어쩌나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런 건 예비 시누이 한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갖게 됐을 때 그 환경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간과했던 거예요. 그건 차차 설명하기로 할게요. 제 결혼 얘기가 한창 오가던 무렵 저희 아빠가 하시는 식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저희 아빠 식당은 배달은 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전국 때 홀에 손님을 받을 수 없어서 한시적으로 배달을 시작했다가 호응이 너무 좋아서 이후로도 배달 판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달 어플의 별점 테러와 함께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람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은 아니고 3사람 정도가 있었는데 배달지를 보니 같은 집인 걸로 봐서 한 가족이 여러 개의 계정으로 이런 짓을 벌이는 것 같더라고요. 산전수전 다 겪은 저희 부모님이라서 어지간한 일에는 크게 휘둘리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 블랙 컨슈머 가족은 가게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골치 아픈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빠가 가게를 닫을 생각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살다 이런 인간들은 처음이야. 아니, 홀에서 주는 후식 커피를 포장기에 담아서 보내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커피까지 챙겨 먹고 싶으면 홀에 와서 먹으면 되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어린이 메뉴 시키면서 밥이랑 반찬 좀 더 달라고 그러질 않나. 당일 반찬은 식당 자유권한인데 자기 멋대로 메뉴에 있지도 않는 양념게장을 반찬으로 보내달라는 둥. 그거 안 준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질 않나. 이래서야 어떻게 밥 장사하고 살겠냐고. 내가 아주 이 인간들 때문에 가게 문 닫고 싶다니까. 하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대는 탓에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직접 배달을 간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별점 5개 안 줬더니 가게 사장이 찾아와 위협을 했다고 리뷰를 남기고는 저희 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 거 있죠. 도를 넘은 행동에 저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큰올케가 차라리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블랙 컨슈머 하나 때문에 수십 년 해온 가게가 문 닫은 곳이 한둘인 줄 아세요? 이런 인간들은 제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아버님이 대응하기 힘드시면
저희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큰올케의 주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으로 대응에 나섰어요. 제 결혼 준비랑 맞물려서 벌어진 법정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는 마냥 편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만은 없었어요. 가장 큰 걱정은 제 결혼식이 재판 날짜랑 겹치면 어쩌나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소송 때문에 결혼식을 무한정 미룰 수도 없어서 차라리 결혼을 서둘러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빠듯한 일정 속에 상견례도 잡고 결혼식 금요를 줄여서 빨리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기로 한 한식당으로 갔고 두 오빠 내외는 각자 약속 장소로 왔어요. 저희 가족이 도착해보니 아직 예랑과 예비 시댁 식구들은 도착하지 않았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큰올케는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소송 진행 상황을 부모님께 전달을 했어요.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큰오빠랑 큰올케가 직접 변호사와 만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예상대로 블랙 컨슈머 3명은 한 가족으로 각자 계정으로 주문을 해서 서로 비슷한 내용의 리뷰를 남겨왔더라고요. 마치 다수가 저희 아빠 가게 서비스에 피해를 본 것처럼 말이죠. 한 사람의 불만은 묻히기 쉬워도 여러 사람의 공통된 불만은 이슈가 된다는 걸 노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동안 이 인간들한테 당한 게 저희 가게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이 인간들 때문에 폐업을 한 가게도 있고 아예 배달을 그만두고 홀 장사만 하는 가게도 있었어요. 그렇게 소송 얘기를 한창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열리고 예랑과 가족들이 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직접 블랙 컨슈머 집까지 배달을 갔다가 당사자 얼굴을 확인했던 아빠가 얘랑 동생을 보고는 경악을 한 거예요. 아니, 그쪽이 왜 여기에 있어? 왜 여기에 왔냐고? 그럼 자네가 땡땡동 12-1번지 사는 사람인가? 그 집 아들이냐고? 그러자 얘랑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저희 집이 땡땡동 12-1번지긴 한데 그건 왜 그러세요? 그러자 아빠는 뒷목을 잡고 휘청하셨어요. 저 여자가 바로 우리 가게에 리뷰 테러를 날린 그 인간이야. 저 집 인간들이 작당하고 그동안 우리 가게를 비방했던 인간들이라고. 그러자 예비 신우이가 씩씩대며 되려 따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그럼 오빠가 결혼하려는 집안이 저 집구석이었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저 인간이 나랑 엄마 오빠한테 소송 건 인간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요즘에 그 거지 같은 소송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 언니, 나 길게 얘기 안 해요. 당장 소송 취소하고 언니네 아빠가 우리 가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세요. 안 그럼 이 결혼 절대 못할 줄 알라고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예비 신우이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러다 참다 못한 큰울개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이 결혼 할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부터 정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블랙 컨슈머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저로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남자가 내 부모를 괴롭혀온 쓰레기라니. 모르면 모를까 도저히 저런 인간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올케한테 파혼하겠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큰올케가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들었죠? 우리 아가씨는 그쪽이랑 결혼할 마음이 없답니다. 그럼 이제 그쪽 집안이랑 우리 사이에 남은 건 법적 소송뿐이네요. 세상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훈 씨가 그런 추잡한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고작 서비스 커피에 반찬 더 얻어먹자고 그렇게 구질구질한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동생이 그런 짓을 벌였으면 오빠가 나서서 말리든 부모가 나서서 말려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추잡한 짓을 벌여요? 그렇게 식당 사장을 괴롭히면서 반찬 하나 더 얻어먹으니까 좋았어요? 남이 피땀 흘려가며 운영하는 가게에 되도 않는 리뷰 몇 자로 폐업시키니까 좋았냐고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당신들은 편히 발 뻗고 살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그동안 다른 식당 사장님들은 각자의 이유로 소송까지 안 가고 순순히 넘어가셨나 몰라도 우린 다르거든요. 아주 끝까지 지독하게 달라붙어서 당신들이 한 짓거리 제대로 벌받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성훈 씨 여동생이라고 했죠? 내가 한참 나이가 많으니까 말 놓을게. 얘, 너 인생 그따위로 사는 거 아니다. 보아하니 애까지 있는 모양인데 네가 하는 행동 네 자식이 다 보고 있어.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자라는 거야. 네가 그 모양인데 네 자식이 멀쩡히 자랄 수 있겠니? 널 봐라. 니네 부모가 그러니까 너도 그 모양이 된 거 아니겠냐고. 되도 않게 누구 보고 무릎을 꿇으라 말하는데 너야말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 생각이나 해. 안 그러면 내가 아주 네 인생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이 아줌마가 보기보다 성질머리가 고약하거든. 이번에 제대로 내 성깔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 내가 아주 진저리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았어? 평소에도 그렇듯 우리 가족은 큰올케를 필두로 해서 상견례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법적 싸움을 진행해 나갔죠. 큰올케와 우리 삼남매는 저희 부모님처럼 얘랑 내 가족한테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함께 소송에 나서줄 것을 설득했어요. 그렇게 모인 네 집이 소송에 나섰고 지금까지 소송은 이어지고 있어요. 상견례장에서 뻔뻔하게 나왔던 얘랑 여동생은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들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뒤늦게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버스 떠나고 한참 뒤에 손을 흔든다고 버스를 세워주는 법은 없으니까요. 비록 생각지 못한 일로 파혼을 하게 됐지만 조금 더 아쉽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결혼 전에 얘랑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결혼 후에 이런 일을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리고 소름 끼쳤겠어요. 옳게 말대로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내 자식이 이런 인간을 아빠로 두고 살아야 했다면 그 애 또한 어떻게 자라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블랙 컨슈머들 때문에 가게를 운영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참지만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블랙 컨슈머는 우리의 고객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이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연차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참 결혼이라는 게 한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 시작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와 남편은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는 곳이었어요. 지역 축제와 협업하거나 기업 공모전에 참가해 실제로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기도 했죠. 사람들 간의 협력이 중요했지만 동시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따지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 만큼 서로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동아리였죠. 남편은 저보다 2학번이 선배였어요. 그때 남편은 동아리에서 중요한 행사와 프로젝트를 자주 리드하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동기들 사이에선 그에 대한 평이 조금 엇갈렸죠. 그 선배 좀 계산적인 것 같지 않아? 매사에 너무 따져. 그래도 책임감 하나는 확실하잖아. 행사도 잘 챙기고 돈 문제는 항상 깔끔하게 처리하니까. 그 전까지는 좋은 평도 많았지만 나쁜 평이 돌기 시작했던 건 남편의 계산적인 성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동아리 MT 때였어요. 선배로서 전체 비용을 책임지고 정산을 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몇천 원 단위까지 후배들에게 추가로 요구하더라고요. 1인당 2만 원씩 더 내야 해. 예상보다 펜션 비용이 많이 나왔거든. 선배님, 근데 잔돈이 좀 남았던 것 같은데요. 잔돈은 비상금으로 두는 게 맞아. 다음 행사 준비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때는 선배로서 동아리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비상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또 한 번은 동아리 내에서 지역 청년 창업 지원 공모전을 준비하던 중 남편 선배가 자기가 쓴 자료 일부를 팀원들에게 빌려주는 대신 따로 보상을 요구했던 적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학생끼리 참 난감했던 일이었죠. 이 자료는 내가 직접 조사한 거라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갔어. 그냥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우리 팀 프로젝트인데 그걸 돈으로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공정하게 하자는 거지. 내가 쓴 자료는 내가 투자한 거니까. 그때 저는 그냥 그게 그 선배의 독특한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적어도 돈 문제에선 철저한 사람이란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당시에 제가 그런 점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따로 있기는 했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현실 감각이 거의 없는 사람과 연애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 사람은 늘 이상만 쫓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조차 몰랐죠. 데이트를 하면 늘 제가 더 많이 부담했고 나중엔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인지 현실적이고 금전 감각이 확실한 선배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연애를 시작할 때 친구들은 저를 걱정했어요. 너 그 선배랑 괜찮겠어? 좀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 네가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도 이상만 쫓는 사람보단 현실적인 게 낫잖아. 적어도 안정감은 있잖아. 처음에는 남편의 계산적인 면이 믿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대학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선배가 보여줬던 철저함과 계산성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죠. 공모전 자료를 팀원들에게 빌려주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MT에서 추가 경비를 꼼꼼히 계산했던 일이 이상하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절대 손해보지 않는 현실적인 성격으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적어도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 휘둘진 않겠지. 실수를 안 하려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당시 저는 너무 이상적이기만 했던 이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공상만 쫓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손해만 보고 상처 입는 걸 반복하던 사람과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서 지쳐 있었거든요. 현실감 없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결국엔 제가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 책임져야 했던 시간들. 그런 사람이랑 비교하니 남편의 철저하고 현실적인 태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그 사람에 비하면 꽤 현실적인 성향이었거든요. 결혼 전 저는 서울에서 한 마케팅 회사에 다니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제 경력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IT 스타트업과 협업했던 캠페인이었어요. 고객들이 AI 기술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이 기술이 당신 삶을 어떻게 바꿀지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서비스 플랫폼은 예상보다 2배 빠른 시간 안에 사용자 10만 명을 확보했고 회사 측에서도 크게 만족하며 추가 계약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줬고 저는 제 자신에게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제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시절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죠. 대학 시절 보여줬던 현실 감각과 철저함이 저를 안심시켰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개성적인 성격이 한층 더 도드라졌지만 저는 그걸 나쁘게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웨딩홀, 드레스, 신혼여행 같은 문제에서 남편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물론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드레스를 고르며 이건 정말 입어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단호히 말했거든요. 그 돈이면 더 실용적인 데 쓰는 게 맞아. 사진 몇 장 남기는데 비싼 드레스는 너무 낭비야.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의 이런 태도가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믿으려고 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서울에서 마케팅 일을 계속하며 커리어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몇 달 뒤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도 이제 그만 일하는 게 좋지 않아? 굳이 힘들게 출퇴근하지 말고 지방 내려가서 집에서 쉬어. 내가 충분히 벌어올 테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남편이 제 커리어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만두라고?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그걸 왜 쉽게 포기하라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당황했어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 우리 가정은 누가 챙겨? 지방에서 네가 출퇴근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가정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결국 저는 남편과의 갈등 끝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아쉬워했지만 저는 지방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사직서를 냈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떠나던 날 책상 위에 쌓여있던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지방에서 다니던 회사를 출퇴근하는 건 무리였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너랑 우리 가정을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누군가에겐 그럴듯하고 멋있게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남편이 계획한 효율적인 경로에서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방으로 내려온 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남편이 발령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했죠. 아, 울산이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발령 난 거라는데 거기서 일하면 커리어에도 좋을 것 같아. 저는 울산이라는 말을 듣고 비교적 큰 도시라는 생각에 안심했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적어도 교통도 편리하고 도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나름 각오를 다지며 남편과 함께 이사를 준비했어요. 이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울산에서 일하려면 양산이 제일 좋아. 직장도 멀지 않고 집값도 적당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효율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 우리가 살게 된 집이 남편 본가에서 고작 10분 거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사 근처라더니 시댁 근처잖아. 아, 말 안 했나? 뭐 그냥 울산에서 가까운데 찾다 보니까 여기로 온 거지. 그 순간 모든 게 설명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말한 울산 발령은 사실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핑계였던 거예요. 양산은 울산과 가까운 거 맞았지만 제가 상상했던 새로운 도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특히나 시댁이 이렇게 가까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은 이사를 끝내고 기뻐 보였어요. 봐, 여기가 얼마나 좋아. 부모님도 가깝고 동네도 조용하잖아. 하지만 저는 그날부터 점점 제 공간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시댁에서 전화가 오고 잠깐 들르라는 연락이 이어졌어요. 며느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집에서 뭐하니? 네가 한번 가서 어머니 좀 도와드려라. 요즘 힘드신가 봐. 시댁의 잦은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일과 시댁 일을 하나하나 지시했죠. 이번 주말에 반찬 좀 해서 갖다 드리고 와. 어머니가 요즘 입맛이 없으셔. 며느라, 내일은 우리 집 김장하는 날이니까 일찍 와서 도와주렴. 제가 조금 어렵다고 말하려 하면 항상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남편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네가 가정일은 잘 해야지. 그게 아내로서의 기본 아니겠니? 남편도 이 상황을 알았지만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냥 한 번씩 도와드리면 좋잖아. 그때부터 저는 제가 원치 않는 삶 속으로 점점 더 밀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방 발령이라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게 남편이 계획해온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고도 없는 양산에 내려와
남편만 믿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화면에 친구 이름이 뜬 순간 갑자기 울컥했어요. 이사하고는 오랜만에 연락하네. 잘 지내고 있지? 양산 생활은 어때? 그냥 그럭저럭 적응 중이지 뭐. 제 목소리는 밝게 내려고 했지만 친구는 바로 눈치챘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너 괜찮아? 솔직히 좀 힘들지?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졌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히 털어놨죠. 사실 조금 외로워. 여긴 너무 낯설고 시댁도 가깝고 그냥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얼굴 좀 보자. 네가 거기서 이렇게 혼자 버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애들이랑 양산에 한번 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긴 뭘 와. 여긴 볼 것도 없고 그냥 시골 동네야. 니네가 나 보러 오는 건 너무 미안하지. 사실 정말 보고 싶었지만 친구들에게 양산까지 내려오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여긴 관광지 같은 곳도 아니고 친구들은 다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저 하나 보러 오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후로도 친구들과 연락은 계속 이어졌지만 그럴수록 친구들은 남편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너 너무 외롭게 두는 거 아니야? 너 내려가게 만든 것도 그렇고 너만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남편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친구들의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 번은 진짜로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며칠이라도 얼굴 보면서 마음을 풀고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차비에 숙소비까지 생각하니 제 월 생활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나 친구들 보러 서울 좀 다녀오면 안 될까? 차비랑 숙소비가 조금 들어서 당신이 조금만 보태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꾸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네 용돈에서 해결하면 되잖아. 내 용돈으로는 좀 부족해서. 남편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애초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서울까지 가면 차비에 숙소비에 먹는데 돈까지 얼마나 깨질지 생각은 안 해봤어? 그 돈으로 우리 집에 필요한 걸 하나 더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제가 서울에 다녀오는 걸 단순히 돈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나도 친구들 좀 보고 싶어서 그래. 여기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혼자 있는 게 뭐가 문제야? 네가 좋아서 내려온 거 아니었어? 그냥 적응하면 돼. 그리고 차라리 친구들이 여기로 오라고 해. 굳이 네가 올라가서 돈 쓰는 건 낭비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친구들을 여기로 부르라는 남편의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여기는 그저 작은 동네에 볼거리도 없고 친구들에게 내려오라고 하기엔 애들이 일하며 바쁘게 지내는 걸 알았기에 도저히 부탁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남편은 제가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며 덧붙였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가 멀쩡히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친구들 보겠다고 몇십만 원 깨지는 게 정상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네 필요한 걸 사든가.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이미 지친 몸과 마음이 감정을 느낄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이런 얘기하면 애들마저 걱정할 테니까. 결국 메시지는 보내지 못한 채 저는 끝없는 고립감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그렇게 고립된 삶이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무력해졌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남편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답답함, 시댁의 끝없는 간섭 속에 지쳐갔죠. 하루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서 무심하게 말했어요. 내일 부모님이 우리 보고 저녁 먹으러 오라는데 네가 좀 반찬 몇 가지 만들어가면 좋겠대. 저는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남편의 말에 더 피곤해졌어요.
그냥 시댁 가서 같이 준비하면 안 돼? 요즘 나도 좀 힘들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힘들다니,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그냥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설득할 힘조차 없어서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죠. 반찬을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제가 이곳에 왜 내려왔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다음 날 시댁에 가는 길,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시댁 가까이 살 거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하는데?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좋잖아. 네가 좀 불편해도 다 가정을 위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신경 써주시는데? 그 순간 남편이 말하는 가정이란 단어가 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어요. 남편의 가정은 시댁과의 관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을 의미하는 거였죠. 저는 그 안에서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았어요. 아, 반찬까지 준비해왔네. 잘했어. 근데 이건 조금 싱겁다. 다음부턴 간을 좀 더 세게 해봐. 그날 저녁 내내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에게 조언이란 이름으로 지적을 했어요. 제가 식탁에 놓은 반찬, 앉은 자세, 심지어 남편이 밥을 먹는 속도까지 전부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셨어요. 네가 반찬을 잘하면 남편이 밥을 더 맛있게 먹지 않겠니? 요즘 우리 아들도 살도 좀 빠진 것 같은데 네가 잘 챙겨줘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더 제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다음엔 신경 써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죠. 너 또 왜 그래? 어머니가 너한테 뭐 크게 잘못하신 것도 아니잖아. 그냥 어른들 말씀 한두 마디에 그렇게 예민할 필요 있어?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 삶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냥 너희들 너무 보고 싶어 라고요.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답장이 왔어요. 야, 우리 네 얼굴 보러 갈게. 진짜로. 날짜만 잡아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와준다고?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당연히 쉽지 않지. 그래도 너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 거야. 네가 점심이나 맛있는 거 해주면 되지 뭐. 그 메시지를 읽고 혼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양산에 내려온 이후 처음으로 제게 손님이 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손님들이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대학 시절처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제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며 이런저런 음식을 계획하고 예쁘게 테이블을 꾸밀 상상까지 하면서 혼자 들떠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친구들 오면 뭐 해줄까? 당신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전혀 달갑지 않은 듯 했어요. 음식 준비까지 네가 다 해야 한다고? 애들이 얼마나 오래 있을 건데?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다시 밝게 대답했어요. 한 2박 3일 정도? 애들 오랜만에 보니까 길게 같이 있으면 좋잖아.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친구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우리 셋이 다 같이 갈게. 네 얼굴 본 지도 오래됐으니까 겸사겸사. 저는 반가워서 바로 동의했죠. 셋 다? 진짜 좋다. 여기 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을 때 그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셋이나 와? 여기 집이 호텔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와서 어디서 다 자려고? 그냥 거실에서 자면 되지. 애들이 잠자리에 민감한 애들도 아니고
별로 불편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다 같으면 그냥 파토내겠다.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부르냐? 그 순간 설렘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밀려들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깨고 싶진 않았지만 남편의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멈추지 않았어요.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거실을 넓게 비우며 친구들이 편히 쉴 공간을 마련했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 넣으며 이런저런 요리를 상상하는 제 모습에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기분이 들었죠. 드디어 친구들이 도착한 날 저는 정문 앞까지 나가 친구들을 맞았어요. 야, 너희 진짜 왔네. 믿기지가 않아. 그럼 우리가 안 오면 누가 와? 너 진짜 보고 싶었다. 친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대꾸도 없었어요. 오랜만이야 선배. 잘 지내셨어요?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대충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뭐 그냥 그렇지. 남편의 이런 태도에 저는 속이 상했지만 친구들에게 티내고 싶지 않아 애써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남편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저와 이야기하면서 웃을 때도 남편은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은근히 눈치를 주는 것 같은 표정과 행동들이 느껴졌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되자 남편은 본격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졌어? 애들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애들이 먼 길 와서 편히 쉬려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정리할게.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불평했어요. 솔직히 애들 데려와서 이렇게 북적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도 힘들잖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지 않아. 나도 애들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서 하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한마디로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오래 묵을 거면 숙박비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지금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우리도 전기세, 물세 다 드는 건데 그냥 있을 순 없잖아. 저는 남편의 이런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먼 길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남편은 그걸 돈으로 계산하려고 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내 친구들한테 돈 내고 가라고 하라고?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공정한 거지. 네가 얘기해. 우리 집에 묵으려면 그 정도는 내야 된다고. 친구들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고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어요. 결국 친구들도 기분이 상한 채로 제가 애써 준비했던 집들이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어요. 다음날 아침 어제의 싸늘했던 분위기를 애써 털어내며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실로 나오더니 무심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얘기해야겠다. 너희들 여기 며칠씩 있으면서 전기세 물세 다 드는 거 알지? 집에서 해먹은 음식값까지 하면 대충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친구들이니까 3만 원은 깎아주는 거야. 12만 원씩만 내고 가.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처음엔 남편이 농담을 하는 줄 알고 멍하니 쳐다봤지만 생각보다 진지한 얼굴을 보고 상황을 이해한 듯 얼굴이 굳어졌어요. 선배, 지금 진심이세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여기 사는 것도 다 돈 드는 일이고 우리도 부담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기막혀하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는 사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농담이지? 어떻게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해? 먼 길 와서 날 보러 와줬는데. 하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대꾸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우리도 돈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말에 친구들 중 한 명이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린 너 보고 싶어서 멀리서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건데 이게 뭐야? 다른 친구들도 한마디를 보탰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 머물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쓴 것도 아닌데 숙박비라니 진짜 당황스럽네? 남편은 여전히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기분 나빠할 거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현실? 그게 무슨 현실적인 거야?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몰라? 친구들이 뭘 잘못했는데? 내 친구들이 먼 길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인데 그걸 돈으로 계산한다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남편은 제 말에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 너야말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용 나누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배려와 예의의 문제라고. 친구들이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차마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방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미안해. 너희들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해. 그냥 우리가 좀 잘못 온 것 같네. 미안하다.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기분이 상한 채로 아침을 맞아 먹는 모습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더는 묵인하고 넘길 수 없다는 것을요. 내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짐을 챙겼습니다. 떠나기 전 한 명이 갑자기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제 손에 돈 봉투를 쥐어줬어요. 이거 우리가 12만 원씩 모았어. 네 남편이 말한 숙박비. 여기 있어. 저는 그걸 보자마자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너희가 왜 이런 걸. 하지만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받아. 우리도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지만 네가 더 곤란해질까 봐. 너도 힘들 텐데 이런 거라도 받아. 다른 친구도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도 내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니야. 네 남편 얼굴 2번 보기 싫어서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손에 쥔 봉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그 안에 담긴 돈이 저의 자존심을 눌러버리는 것 같았죠. 친구들은 집 앞까지 나오면서 한 번 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네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네가 선배랑 헤어졌으면 좋겠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다른 친구들도 말을 이어갔어요. 진짜야,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선배는 아니야. 너랑 너무 안 맞아. 이렇게까지 너를 힘들게 하면서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네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우리한테 말해. 넌 우리한테 소중한 친구야.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정말 고마워. 근데 아직은 괜찮아.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볼게. 다른 친구들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더 이상 힘들어지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해. 우리는 언제든 네 편이야, 진짜로. 그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어요. 제가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줬거든요. 저는 진심이 담긴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정말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이 끝나고 친구들이 차에 올라타 떠나갈 때까지 저는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멀어질수록 가슴속에는 더 큰 공허함이 자리 잡았어요. 친구들이 남긴 말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의 삶을 끝낼 준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남겨준 힘과 위로가 저를 버티게 해줬거든요.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어요.
평소 무덤덤한 태도였던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어. 뭐? 이혼?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 같은 소리를 쉽게 꺼내지 마. 일단 흥분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어요. 웃기지 마. 네가 여기서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너 커리어 끊긴 거 몰라? 네가 이제 와서 일한다고 하면 누가 너 같은 사람을 고용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뒤의 비웃음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돈 벌어왔는데 넌 집에 편히 쉬면서 이런 생각이 나고 있는 거야? 숙박비 받자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우리 집에 누가 오든 돈은 깨지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숙박비를 받았어야 한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내 친구들이 멀리서 날 보러 와준 건데 그렇게 치사하고 각박하게 돈을 요구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는 거야? 네가 지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돈은 벌 수 있을 때 어떻게든 벌어야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돈 벌고 있는데 네 친구들한테 조금 요구했다고 뭐 그렇게까지 열을 내. 내가 열내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그건 인간적인 예의와 정의 문제야. 당신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래? 그럼 앞으로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다음에 또 친구들 불러. 이번엔 숙박비 더 올려서 제대로 벌어보자. 너도 집에서 놀기만 하지 말고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장난해? 내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돈 얘기밖에 못해?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대안도 없잖아. 이혼하고 뭐 할 건데?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벌 거야? 네가 살던 세상은 끝났어. 인정해. 그 말은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 난 대안도 없고 현실적으로 힘들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은 이렇게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남편의 비웃음과 냉소가 귀에 맴돌았지만 친구들이 했던 말도 함께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고 이번엔 정말로 제 삶을 위해 싸워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친구들은 예상했던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드디어 결심했구나. 잘했어.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 우리 힘 보탤게. 혼자서 처리하려고 하지 마. 우리도 도울 방법 많아. 법적인 거나 현실적인 거 다 같이 알아보자. 친구들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차분히 설명해줬어요. 귀하의 상황에서 이혼을 진행하려면 경제적 의존관계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싸움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한숨이 나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저는 싸워야 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작성한 뒤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이혼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진짜로 이혼하겠다고? 너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정신 나간 건 아니야. 이제 내 삶을 되찾으려는 거야. 당신과 이렇게 사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남편은 미친 듯이 웃으며 비아냥댔어요. 네 삶을 되찾아? 넌 여기서 뭐 할 수 있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어디 나가서 살아갈 수나 있을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히 살았으면서?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이 벌어다 준 돈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온 삶 때문이야. 난 그 삶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 대가가 이거였어. 내가 이혼해서 힘들어질 건 알지만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여기서 네가 나가서 아무것도 못할 거 뻔히 보이는데 너 혼자 잘 살 것 같아? 웃기지도 않네. 그게 나를 본 모습이라면 더더욱 이 결혼을 끝내야지. 난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고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어. 그 후 남편은 며칠 동안 이혼 서류를 무시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무시한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리 없었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저는 남편의 태도와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고통을 상세히 기록하고 피로 서류를 준비하며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저를 더더욱 비난했죠. 좋아, 네가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면 해봐. 그놈의 친구들이 널 위해 뭘 해주나 보자. 그 말은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았지만 법적 과정이 진행되며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나긴 싸움 끝에 마침내 이혼 판결이 났을 때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날이었어요. 법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몰려왔어요. 법원 문을 나서며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가 이혼했다고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커리어도 끊긴 주제에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다시 걷어달라고 빌지나 말라고. 그게 할 소리야?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고개를 돌려보니 제 친구들이 서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저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일부러 연차를 내고 법원까지 데리러 와준 친구들이었죠. 좋아, 네 친구들까지 다 왔으니 어디도 난리 쳐봐. 그래, 니네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에 네 친구들도 다 소용없을 테니까. 친구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 한참 동안 남편을 노려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그 조롱 섞인 말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친구들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을 리가 없지. 진짜 저 인간 끝까지 저러는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은 차 안에서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저렇게까지 하는 건 정말 인간 이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찾아보자. 절대 저런 인간은 저렇게 이혼만 해주고 넘어가면 안 돼. 그날 이후 친구들은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연히도 그 친구들 중 몇 명은 남편과 같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과거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동료들을 찾아내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가정에서 얼마나 계산적이고 냉정하게 굴었는지 심지어 친구들에게 숙박비를 요구했다는 사실까지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업계도 생각보다 좁은 모양인지 클라이언트 쪽으로도 소식이 흘러들어갔죠. 남편이 그동안 협업 과정에서 보였던 독단적인 태도와 팀워크를 무시했던 행동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결혼 생활에서 드러난 모습들이 직장에서의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뜸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너 대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 평판이 다 망가졌어. 클라이언트들도 나를 피하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배제됐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네가 한 말과 행동이 너를 망친 거야. 이제 네가 저지른 일에 책임져야지. 그 후 친구들은 제 복직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제 과거의 마케팅 경력을 살릴 만한 팀과 프로젝트를 찾아주고 그 팀에 저를 추천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고 그날 밤 친구들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축하해, 네가 해냈어. 이번엔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할 차례야. 그 메시지를 보며 얼마나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는지 몰라요. 늘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제 곁엔 알고 보니 이렇게나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롭게 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죠. 남편의 조롱과 주변의 시선, 그리고 이혼 후의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모든 게 저를 흔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비록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도 작은 용기와 희망이 닿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화이팅 하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